명수가, 너는 아직도 그렇게 궁상맞게 사니? 50년이 지나도 어쩜 너는 그렇게 구질구질하니? 50년 만에 만난 친구는 제 어깨에 붉은 포도주를 쏟아부으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연회장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서자 조금 전까지 저를 비웃던 그 여자가 무릎을 꿇고 저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죠. 잠시 뒤에 나타난 그 사람,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한마디씩만 남겨주시면 그것으로 좋은 기운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명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이고 평생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은퇴한 뒤로 동네 독거 어르신들에게 밥 나르는 일을 하며 지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동창회라는 곳에 나가보는 날이었어요. 로비 천장에 매달린 등이 어찌나 밝던지 눈이 다 시렸습니다. 저는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을 흘낏 봤죠. 10년 전에 사둔 남색 원피스에 굽낮은 검정 구두, 손에 든 가방은 딸아이가 몇 해 전 어버이날에 사준 건데 모서리가 조금 달아 있었죠. 집에서 나올 때는 이만하면 됐다 싶었는데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저쪽 소파에 앉아있던 여자분들 옷차림이 저와는 영 딴판이었거든요. 그때 누가 제 팔꿈치를 탁 잡았습니다. 명수가, 너 명숙이 맞지? 나야, 정희. 정희였어요. 50년 전 교실 뒷자리에서 저랑 도시락을 나눠 먹던 그 애가 머리가 하얗게 센 채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정희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반가워서 목이 메더라고요. 정희는 제 아래 위를 훑어보더니 어깨를 툭 치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어쩜 그대로니? 나는 50년 동안 20kg가 쪘는데. 야, 무슨 소리야? 너야말로 그대로네. 우리는 로비 한복판에서 여고생들처럼 낄낄거렸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아침까지도 갈까 말까 마음을 정하지 못했거든요. 50주년 기념 동창회라고 몇 달 전부터 연락이 왔는데 저는 그동안 동창회라는 데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느라 또 은퇴하고 나서 봉사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느라 그럴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50주년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번을 놓치면 살아서 다시 볼 얼굴이 몇이나 될까 싶었습니다. 연회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저는 딸아이한테 온 문자를 확인했죠. 엄마, 오늘 저녁 봉사는 아빠가 태워다 주기로 했지? 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답장을 보내고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8시에 급식소에 가야 했고 우리 그이가 7시 반쯤 호텔로 저를 데리러 오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연회장 문이 열리자마자 웃음소리가 왈칵 쏟아져 나왔어요. 문 앞에 앉아있던 총무가 제 이름을 명단에서 찾더니 반갑게 웃으면서 이름표를 가슴에 붙여줬죠. 명숙이라는 세 글자 아래 옛날 반번호까지 적혀있는 걸 보니까 이상하게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50년 만에 제가 다시 그 교실 아이가 된 것 같았거든요. 둥근 탁자가 10개쯤 놓여있고 앞쪽 벽에는 50년 전 교복 차림 흑백 사진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아래 사람들이 유난히 많이 몰려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정의를 따라 그쪽으로 걸어갔는데 사람들 틈 사이로 목소리 하나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거 이번에 우리 며느리가 사준 거야. 나는 무거워서 싫다는데 자꾸 들고 다니라고 그래서. 예, 나는 이런 거 하나도 안 좋아해. 그냥 애들 성인이가 하는 거지. 누가 팔찌를 만져보자 영자가 손목을 슬쩍 들어 보이면서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회비는 나한테 내지 마라. 오늘 이 반값은 내가 다 계산했어. 50주년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명색에 우리가 어떤 사이니? 여기저기서 아이고 고맙다는 소리가 터져 나왔죠. 영자는 그 소리를 다 듣고 나서야 만족한 얼굴로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50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그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들었죠. 사람들이 조금 비껴서면서 그 여자가 보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짝이는 걸 두르고 손목에는 굵은 금발채를 차고 목에는 진주가 세 겹으로 감겨 있었죠. 예, 바로 영자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섰죠. 심장이 쿵하고 발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0년이나 지났으면 다 잊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18살 겨울이 그대로 되살아나더라고요. 영자네 집 부엌에서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녹그릇을 닦던 저녁, 마루에 앉아 귤을 까먹으면서 저를 내려다보던 그 얼굴이요. 이거 다 하고 가라 하고 턱짓하던 그 목소리까지. 저희 아버지가 그 집 놓은 일을 봐주셨거든요. 학비가 모자라서 저는 방학마다 영자네 집에서 일을 거들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 집 마루를 닦고 있는데 영자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영자가 저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얘 신경 쓰지 마. 우리 집이야. 그 말을 듣고도 저는 걸레질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해 등록금이 이 집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영자는 저를 친구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학교에서 마주치면 못 본 척 지나갔고 집에서는 꼭 이름 뒤에 야자를 붙여 불렀죠. 저는 그 겨울이 지나고 나서 다시는 그 집 대문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희가 제 등을 살짝 밀었어요. 저는 그냥 뒤로 물러서고 싶었는데 그 순간 영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 영자의 눈이 저를 위에서 아래로 훑고 다시 아래에서 위로 훑었습니다. 제 원피스 소매에서 잠깐 멈췄다가 낡은 가방 모서리에서 또 한 번 멈췄죠. 그리고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야, 너 명숙이 아니니? 어머, 얘 명숙이 맞네. 얘들아, 이리 와봐. 얘가 우리 집에서 설거지하던 그 명숙이야. 너희들 몰라? 우리 집 부엌에 늘 붙어있던 애잖아. 그때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죠. 저는 얼굴이 확 달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저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몇몇은 어색하고 웃었고 몇몇은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잠만 쳐다봤습니다. 그때 영자가 제 앞으로 걸어왔어요. 구두굽이 바닥을 또각또각 찍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향수 냄새가 훅 끼쳤죠. 명수가, 너 아직도 그렇게 궁상맞게 살고 있어? 그 옷 도대체 몇 년 된 거야? 야, 요즘에 세상에 누가 그런 걸 입어? 어? 그리고 가방이 이게 뭐니? 모서리가 다 까졌네. 야, 나 같으면 창피해서 이런 거 못 들고 나온다. 영자가 제 가방 모서리를 손톱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딸아이가 몇 달치 용돈을 모아 사준 가방이었어요. 그 애가 포장을 뜯으면서 엄마 이거 오래 들 수 있는 거래 하고 웃던 얼굴이 떠오르는데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상에 손 좀 봐. 손은 50년이 지나도 어쩜 그대로니? 영자가 제 손목을 잡아서 손등을 뒤집어 사람들한테 보여줬죠. 저는 손을 빼려고 했는데 영자가 그 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장 저 손을 뿌리치고 저 반질반질한 얼굴에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었죠. 50년 전에도 나는 네 하녀가 아니었다고. 우리 아버지가 너 아버지 논일 봐준 거지 내가 네 밥 얻어먹은 게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죠. 손바닥에 쩌릿할 만큼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죠. 그저 입술만 꾹 깨물었어요. 여기서 제가 소리 지르면 50년 만에 모인 이 자리가 다 망가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정희가 제 손목을 잡고 있던 영자의 손을 탁 쳤습니다. 야, 영자야. 50년 만에 만나서 첫 마디가 그거니? 영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희는 팔짱을 끼고 영자를 똑바로 쳐다봤죠. 명숙이 손이 어디 부끄러운 손이니? 얘는 30년을 아이들 가르치면서 산 사람이야. 네 그 팔찌보다 나는 얘 손이 100배는 더 곱다. 그리고 너 오늘 네가 자꾸 반값 냈다고 생색내는데 그 돈으로 사람 손목 잡아서 구경시키는 값까지 낸 건 아니지 않니? 여기저기서 누가 낮게 웃었죠. 뒤쪽 탁자에서 아예 잘한다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영자의 얼굴이 빨개졌죠. 잡고 있던 제 손목을 놓더니 손바닥을 치마에 두어 번 문질렀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저도 알고 정희도 알았습니다. 영자는 잠깐 입술을 실룩거리더니 갑자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으면서 손을 저었죠. 얘는 참 농담도 못하니 우리 사이에 뭘 그래? 그러고는 자리에 돌아가 앉으면서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탁자 위에 소리나게 올려놨어요. 우리 아들이 이따가 나 데리러 온대. 병원에서 바로 온다니까 좀 늦을지도 모르겠다. 얘가 요즘 수술이 하도 밀려서 밥 먹을 시간도 없다잖니. 옆에 있던 동창이 아들이 무슨 과냐고 물었죠. 영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흉부외과, 심장수술하는 데야. 강남에 있는 큰 병원인데 이번에 과장 자리 얘기가 나온다더라. 얘들아, 너희도 심장 어디 안 좋은 데 있으면 나한테 말해. 우리 아들한테 얘기하면 다 끝나. 사람들이 다시 영자 쪽으로 몰려갔죠. 영자는 사람들 어깨 너머로 저를 한번 힐끗 보고는 탁자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손끝으로 제 쪽에 살짝 돌려놨습니다. 식사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죠. 정희가 제 팔을 끌어서 굳이 영자와 같은 탁자에 앉혔어요. 왜 그러냐고 눈짓을 했더니 정희가 제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네가 왜 저 구석으로 가? 네 자리 여기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앉았죠. 사실 저는 그때 그냥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국그릇을 앞에 놓고도 숟가락이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목구멍이 좁아진 것처럼 밥알이 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뜨면 지는 것 같아서 그게 또 싫어서 엉덩이를 붙이고 있었죠. 68이나 먹은 사람이 이런 걸로 마음이 상한다는 게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탁자에는 6명이 둘러앉았어요. 정이랑 저, 영자, 그리고 옥분이랑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50년 전에도 조용하던 애였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러네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고 밥도 잘 안 먹고 자꾸 휴대전화만 들여다봤어요. 밥이 반쯤 돌았을 때 무렵 탁자에서는 자식 이야기가 시작됐죠. 누구네 딸은 은행에 다니고 누구네 아들은 손주를 셋이나 낳았고 누구는 사위가 잘해서 얼마 전에 온천을 다녀왔다고 하고요. 저는 그런 얘기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50년 만에 만나서 서로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들어보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얘기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영자가 꼭 끝에 한마디씩 얹었습니다. 은행 다닌다는 소리엔 요즘 은행이 다 문 닫는다더라 하고 손주 셋이라는 소리엔 요새는 많이 낳으면 고생만 한다더라 하고요. 그러다 자기 차례가 오자 영자가 숟가락으로 그릇을 톡톡 쳤습니다. 얘들아, 나 요즘 무슨 낙으로 사는 줄 아니? 우리 아들 병원 갈 때야. 가면 간호사들이 어머니 오셨어요 하면서 다 일어서 교수님 어머니라고 원장님이라는 사람도 나한테 인사를 해. 그때 옆에 앉은 애가 아이고 좋겠다고 손뼉을 쳤습니다. 영자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또 이야기를 이었죠. 그런데 얘 병원이라는 데가 사람 사는 데가 아니더라. 수술 하나 받으려면 1년을 기다린대. 1년. 그 안에 죽는 사람이 태반이래. 그때 옥분이가 고개를 들었죠. 숟갈을 놓고 영자를 뻔히 쳐다봤습니다. 영자야, 그거 정말이야? 진짜 1년이나 기다려야 돼? 그때 영자가 옥분이를 힐끗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죠. 왜? 너 어디 아파? 옥분이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사실 우리 그이가 심장 판막이 안 좋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자꾸 뒤를 밀린다고 그러더라고. 벌써 6개월째야. 지난달에 한번 쓰러져서 응급실에도 실려갔었어. 밤에 잠을 자다가도 숨이 막힌다고 벌떡벌떡 일어나거든. 나는 그이 옆에서 밤새 등만 두드리다가 날 세우는 게 다반사야. 그때 탁자가 조용해졌죠. 옥분이가 무릎 위에 놓아둔 손수건을 자꾸 접었다 폈어요. 저는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그 손이 떨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옥분이가 오늘 동창회 나온 이유도 알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반쪽인 사람이 화장까지 하고 나온 걸 보면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 나온 거겠죠. 그때 영자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말했죠. 옥분아, 너 나한테 진작 말하지 그랬니? 그때 옥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영자는 등받이에 기대면서 팔짱을 꼈죠. 우리 아들이 그 병원 흉부외과에서 수술 스케줄 짜는 사람이야. 다음 주 수술 명단, 그거 우리 아들 손에서 나와. 내가 오늘 저녁에 전화 한 통이면 너희 그이 다음 주에 바로 수술대 올라갈 수 있어. 그때 옥분이가 반쯤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들이밀리면서 끼익 소리가 났죠. 영자야 하고 부르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얼굴에 없던 핏기가 확 도는 걸 저는 옆에서 지켜봤죠. 그런데 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니? 영자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이 돌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아들이 괜히 위험 무릅쓰고 그러는 건데 받는 쪽에서 성의 표시는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안 그래? 나는 사실 이런 얘기하는 거 딱 질색이야. 그런데 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때 옥분이가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 그럼 당연하지. 얼마나 급했으면 저럴까 싶어서 저는 명치가 꽉 막히는 것 같았죠. 옥분이는 50년 만에 만난 친구 앞에서 남편 목숨값을 흥정하고 있는 거였죠. 옆에 앉은 애들이 우리도 나중에 좀 부착하자면서 함께 웃었습니다. 한 애는 자기 시누이가 무릎이 안 좋다고 했고 또 한 애는 남동생이 위에 뭐가 있다는데 검사가 자꾸 밀린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들 영자 눈치를 봤죠. 누구는 아예 가방에서 남편 명함을 꺼내 영자 앞으로 밀어놓기까지 했어요. 영자는 그 명함을 손끝으로 집어서 가방에 툭 넣었죠. 마치 늘 그래왔다는 듯이요. 그러고는 어디 사는 누구는 저번에 우리 아들이 봐줘서 지금 아주 잘 산다는 얘기, 그 집에 명절마다 굴비를 보낸다는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손에 쥔 숟가락을 놨죠. 그리고 정말이지 그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수술 순서 하나가 뒤로 밀리게 되면 누군가는 그 사이에 죽잖아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녁 반찬 얘기하듯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21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옥분이 얼굴이 자꾸 눈에 밟혔거든요. 여기서 제가 소리를 지르면 저의 남편 수술이 진짜로 없던 일이 될까봐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조용히 말했죠. 영자야. 그때 영자가 얘기를 툭 끊고 저를 봤죠. 명단이 밀리면 원래 다음 주에 들어갈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탁자가 조용해졌습니다. 영자의 눈썹이 한쪽만 올라갔어요. 뭐라고? 옥분이네 그이가 다음 주에 들어가게 되면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뒤로 가는 거잖아. 그 사람도 6개월을 기다린 사람일 거고 그 집에도 정말 그 시간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니.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커졌죠. 수술 순서라는 건 병이 급한 순서로 정해놓는 거야. 그건 돈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지. 말을 끝내고 나니까 손이 다 떨렸어요. 옥분아, 나는 네 그이가 정말 빨리 수술 받았으면 좋겠어. 정말이야. 그런데 그건 봉투로 받는 게 아니라 병원에 따져서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병이 급한 만큼 순서가 당겨지게 되어 있겠지. 한동안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옥분이가 저를 쳐다보고 영자를 한번 보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가 탁자 밑으로 제 무릎을 톡 쳤어요. 잘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자가 웃었죠. 얘 좀 봐. 애들 가르치더니 아직도 교실인 줄 아나 봐. 그때 몇이 킥킥 웃었습니다. 명수가 세상은 교과서대로 안 굴러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너처럼 살면 누가 알아주는 줄 알아? 평생 그렇게 반듯하게 살아서 남은 게 뭔데? 그리고 얘 여기서 뭐 누가 손해보는 사람 있어? 옥분이는 남편 살리는 거고 우리 아들은 수고비 받고 또 나는 친구 도와주고 다 좋은 일 아니야? 너만 혼자 왜 잘난 척하는 거지? 저는 굳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여기서 한마디 더 보태면 또 영자가 무슨 말을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영자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물었어요. 아 참,
너희 그이는 뭐 하시니? 아까부터 자식 얘기도 없고 남편 얘기도 없더라. 사람들 눈이 전부 저한테 쏠렸죠. 저는 잠깐 물잔을 만지작거리다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냥 병원 쪽에서 일하고 있어. 그때 영자가 어머 하면서 눈을 반짝였죠. 병원 어디? 어디 병원인데? 무슨 일 하는데? 저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이는 저더러 어디 가서 자기 얘기 꺼내지 말라고 늘 그랬거든요. 그이가 하는 일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요. 저도 40년을 그렇게 살았고 그날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영자는 제 대답을 기다리다가 흥미가 떨어졌는지 다시 옥분이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밥이 끝나고 사람들이 단체 사진을 찍는다고 앞으로 몰려나갔어요. 총무가 키 순서대로 서라고 하는 바람에 다들 웃으면서 자리를 바꾸는데 저는 그 팀의 뒤로 빠져나왔죠. 사진에 찍힐 마음이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복도로 나오니까 연회장 소리가 문 하나만큼 멀어졌습니다. 저는 벽에 붙은 거울 앞에서 잠깐 서서 제 얼굴을 봤어요. 그러고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복도 끝 창가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영자와 옥분이었죠. 저는 나도 모르게 기둥 뒤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옥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뭐라고 하는데 잘 안 들렸죠. 영자는 팔짱을 낀 채로 듣고만 있다가 옥분이 어깨를 두어 번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5개를 쫙 펴서 옥분이 눈앞에 들어 보였죠. 그 손을 접었다가 다시 폈습니다. 옥분이가 그 손을 한참 쳐다보더니 가방끈을 두 손으로 꽉 쥐었죠. 그러고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연회장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곧장 정희 팔을 잡아 끌었어요. 정희야, 나 방금 복도에서 영자가 옥분이한테 손가락으로 액수 부르는 거 봤다? 정희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제 손을 잡았죠. 너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야, 확실하게 봤어. 정희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낮게 욕을 뱉었죠. 저는 정희 손을 놓고 옥분이를 찾았습니다. 옥분이가 창가 쪽 탁자에 혼자 앉아 커피를 줍고 있었죠. 그때 저는 그 옆에 앉았어요. 옥분아, 그거 하지 마. 그때 옥분이가 컵을 놨습니다. 그런 돈 오가면 나중에 문제 생겨. 받은 사람도 준 사람도 결국에 다 문제가 돼. 그이 수술은 정식으로 다시 알아보자. 내가 아는 데가 좀 있거든? 응급도 판정을 다시 받으면 순서가 당겨질 수도 있어. 그때 옥분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명수가, 너는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너희 그이는 아직 안 아프지? 나는 정말 급해. 그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죠. 우리 그이는 밤마다 숨을 못 쉬어. 나는 그이 옆에서 이 사람이 오늘 밤은 넘길까 그 생각만 하면서 앉아있어. 나 지금 6개월 동안 정식으로 알아봤거든? 접수하고 기다리고 또 전화하고 또 기다렸어. 그게 6개월이야. 그래도 안 됐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아본다는 거야? 그러고는 자리에 일어나 저쪽으로 가버렸죠. 걸어가는 뒷모습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니? 영자가 커피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까 명함을 건넸던 애랑 두어 명이 더 따라와 있었죠. 명수가 아까부터 궁금해서 그러는데 영자가 제 옆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너희 그이가 병원에서 일한다며? 그래, 무슨 일 하시는데? 저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다 대답했죠. 의료 쪽에서 일하고 있어. 의료 쪽?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의사야? 아니면 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영자가 옆에 선 애들을 돌아보며 웃었어요. 얘들아, 내가 딱 알겠다. 병원에서 일한다면서 무슨 과인지도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명수가, 솔직히 말해, 동네 보건소에서 청소하는 거지? 주위에서 웃음이 터졌죠. 아니 얘 그런 뜻 아니야. 청소가 어때서? 다 밥 벌어먹고 사는 건데.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지 그랬어. 왜 의료 쪽이라고 그렇게 어렵게 말해? 사람이 자기 처지를 알아야지. 병원에서 일한다고 다 같은 게 아니잖아.
우리 아들처럼 수술복 입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수술실 바닥 닦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때 또 웃음이 터졌죠. 누구는 아이고 얘 말이 심하다면서 웃고 있었어요. 사실 저희 남편은 심장을 손으로 만지는 일을 40년 넘게 하고 지금도 밤마다 서류를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이가 늘 그랬거든요. 자기 이름 팔아서 얻는 건 전부 남의 몫을 뺏어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40년 동안 그 사람 직함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 학교 서류에도 그냥 회사원이라고 적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그게 그렇게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정말이지 딱 한마디 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그이가 누군지 알면 네가 지금 그 잔을 들 수 있겠니? 하고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서 뜨겁게 걸렸는데 저는 그걸 도로 삼켰습니다. 대신 저는 자리에서 그냥 일어났어요. 그만하자 영자야. 나 이제 가야 될 시간인 것 같아. 그러고 가방을 들었죠. 그런데 영자가 제 앞을 막았었습니다. 야, 앉아. 사람 말하고 있는데 어디가? 그러면서 영자가 손에 든 잔을 흔들었죠. 잔에는 붉은 포도주가 반쯤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영자가 그 포도주를 제 어깨에 쏟아 부었죠. 찬 것이 목덜미를 타고 등으로 흘러내렸어요. 붉은 물이 남색 원피스 위로 번지면서 어깨부터 가슴까지 쭉 퍼졌습니다. 영자가 손등으로 입을 가리키며 어머 했습니다. 얘 어떡해 미안해 손이 미끄러졌네. 그러고는 웃었죠. 그런데 뭐 잘됐다 야. 어차피 그 옷 버릴 때 됐잖아. 이참에 새로 하나 사. 내가 하나 사줄게. 저는 제 어깨를 내려다봤죠. 손이 떨렸어요. 그 순간 정말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저 역시 그 잔을 뺏어서 저 얼굴에 그대로 부어버리고 싶었거든요. 머리끄덩이를 잡고 연회장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고 싶었습니다. 68평생 남한테 손찌검 한번 안 하고 살았는데 그때는 손이 저절로 올라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손을 대면 결국 저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요. 그때 정희가 옆에서 튀어나왔죠. 야 이년아. 정희가 영자 앞을 막아서며 소리를 질렀어요. 손이 미끄러져? 야, 잔을 그렇게 기울여 놓고 손이 미끄러져? 그때 영자가 뒤로 물러섰죠. 너 50년 전에도 그랬어. 얘 필통 물에 빠뜨려 놓고 손이 미끄러졌다고 그랬잖아. 도시락 엎어놓고도 그랬고. 그거 모를 줄 알아? 내가 그때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 50년이 지나도 너는 그대로구나. 사람이 늙으면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니? 정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울렸죠.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총무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수건을 가져오라고 직원한테 손짓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다 똑같아. 아까부터 얘가 사람 손목 잡아서 구경시키고 옷 가지고 놀리고 남편 직업 가지고 그러는 동안 너는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 있니? 명함까지 갖다 바치면서 좋다고들 웃었지? 그때 여기저기서 헛기침 소리가 났죠. 영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야, 너희들 진짜 왜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야, 세탁비 줄게. 얼마? 얼마면 돼? 10만 원? 20만 원? 그러면서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지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태연하던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온몸에 힘이 쭉 빠졌죠. 저 사람한테는 오늘 일이 그냥 지폐 몇 장이면 끝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때 저는 정희 팔을 잡았죠. 정희야, 됐어. 그냥 가자. 정희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명수가 하고 부르는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저 대신 울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게 그날 제가 받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복도로 나와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승강기 문이 열렸어요.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죠. 넥타이를 매담한 것처럼 목이 헐렁했고 손에는 병원에서 쓰던 카드 목걸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곤이 잔뜩 묻어 있더라고요. 연회장 문이 열리면서 영자 목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왔네. 얘들아 우리 아들이야. 그 남자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죠.
그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젖은 어깨를 손으로 누르고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가방 안에서 전화가 울렸죠. 꺼내보니 화면에 우리 그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나 로비야. 다 끝났어? 우리 그의 목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목이 콱 막혔죠.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내려간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그 한마디가 안 나오더라고요. 목구멍에서 이상한 소리만 났습니다. 여보, 응, 지금 내려갈게. 그때 남편이 몇 층이냐고 묻더라고요. 기다려, 내가 올라갈 테니.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건에 물을 적셔 어깨를 문질렀습니다. 문지를수록 붉은 게 더 넓게 번지기만 했죠. 그때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명수가, 너 오늘 여기 왜 왔니? 그냥 집에나 있을걸. 급식소나 나갈걸. 세면대를 붙잡고 있는데 손이 계속 떨렸죠. 화가 나서 떨리는 건지 서러워서 떨리는 건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정희가 들어왔습니다. 야, 너 가방 놓고 나갔잖아. 그리고 거기 그냥 있어. 총무가 지금 영자한테 사과하라고 하고 있어. 됐어, 정희야. 나 갈래. 가긴 어딜 가? 이대로 가면 전현이 내일부터 뭐라고 떠들고 다닐 줄 알아? 명수이가 부끄러워서 도망갔다고 그럴 거야. 그리고 총무가 너한테 사과 받아준다고 하잖아. 사과는 받고 가야지. 사과 받아서 뭐하니? 받아야지. 그래야 다음에 또 안 그래. 그때 정희가 제 손목을 잡고 끌어갔습니다. 저는 끌려가면서도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사실 저는 사과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이 호텔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영자가 아들 팔짱을 딱 끼고 서서 얼굴이 아주 활짝 피며 웃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얘가 우리 아들이야. 수술 끝나고 바로 온 거야. 그렇지, 아들? 그 남자가 어색하게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자꾸 손목시계를 보더라고요. 저는 그 얼굴을 봤는데 솔직히 나쁜 사람 얼굴은 아니었죠. 그냥 피곤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40대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얘들아, 궁금한 거 있으면 빨리 물어봐. 지금 우리 아들이 다 대답해 줄 거야. 저기 아까 신우이 무릎 얘기했지? 그거 우리 아들한테 말해. 아들아, 명함 좀 드려. 여기 다 우리 엄마 친구들이야. 아들이 어머니하고 낮게 불렀죠. 그만하시라는 뜻이었지만 영자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오히려 아들 등을 손바닥으로 툭툭 밀면서 인사 좀 하라고 다그쳤죠. 그때 영자가 저를 봤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저를요. 어머, 얘 안 갔네? 영자가 손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아들아, 저기 저 사람 좀 봐라. 저 사람 남편이 병원에서 일한대. 우리 아들도 병원 사람이니까 혹시 하나 한번 물어봐. 야, 명수가 이참에 물어봐. 우리 아들이 그 병원 다 알아. 그때 몇몇이 킥킥거렸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연회장 문이 열렸죠. 그런데 이상하게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소리를 낸 건 영자 아들이었어요. 이사장님? 그 남자가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이사장님, 여기는 어떻게...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죠. 사람들이 전부 문 쪽으로 쳐다봤어요. 누구는 들고 있던 접시를 그대로 든 채로 서 있었고, 누구는 반쯤 앉다 말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 그이는 그 남자를 잠깐 내려다봤죠. 그리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사람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걷히는 걸 저는 봤죠. 40년을 살면서 그런 얼굴은 몇 번 보질 못했어요. 병원에서 사람을 잃고 돌아온 날 딱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이가 사람들 사이를 지나서 저한테 걸어왔어요. 아무도 비켜서라는 말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저절로 길을 텄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줬죠.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까 와인을 뒤집어 썼을 때도 울지 않았는데 그 한마디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이가 제 등을 두어 번 두드려줬죠.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거 누가 그랬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무 말하기 싫어서요. 그런데 정희가 옆에서 나섰습니다. 저기 저 사람이요. 와인잔을 통째로 부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연회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사장님이라니? 무슨 이사장이야? 야, 저분 어디서 봤는데? 성심의료재단 아냐? 저번에 신문에서 봤어. 성심이면 영자네 아들 병원이잖아. 그 소리가 나오는 순간 연회장이 또 한 번 조용해졌죠. 아까 영자한테 명함을 건넸던 애가 슬그머니 자기 가방을 끌어당기는 게 보였어요. 신우이 무릎 얘기를 했던 애는 아예 뒤로 물러나서 기둥 옆에 붙어 섰습니다. 조금 전까지 영자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새 하나둘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죠. 순간 영자 옆에는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죠. 팔짱을 끼고 있던 자리가 허전한지 손을 어정쩡하게 들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영자가 저를 향해 한 발짝 나왔죠. 웃으려고 하더라고요.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면서요. 명수가, 얘 너 왜 진작 말을 안 했니? 그랬으면 내가...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려버렸죠. 그때 영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 이사장님, 혹시 사모님이십니까? 그이가 그제야 그 남자를 돌아봤어요. 자네가 왜 여기 있나? 아, 어머니 모시러 왔습니다. 어머니? 그 남자가 뒤를 돌아봤죠. 영자를 가리키려다가 손이 도로 내려갔어요. 어머니라는 말이 그렇게 무섭게 들리는 건지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그이가 영자 쪽을 한번 보고 다시 그 남자를 봤죠. 그이가 아주 조용하게 물었어요. 자네 흉부외과지? 네. 다음 주 수술 명단. 그이가 잠깐 말을 멈췄죠. 그거 자네가 짜지, 수술 명단. 영자 아들 얼굴에서 핏기가 쭉 빠지는 게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카드 목걸이가 바닥에 툭 떨어졌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줍지도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영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 8시 이사장실로 오게. 알았지? 그 남자가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안 들릴 정도였어요. 그때 영자가 뛰어나왔죠. 이사장님 잠깐만요. 영자가 우리 그이 앞을 막아섰어요. 제가 그냥 농담 좀 한 거예요. 우리가 50년 친구거든요. 친구끼리 그 정도는 하잖아요. 그렇지 명수가? 그러면서 제 손을 덥석 잡았죠. 얘 명수가 너 나 알잖아. 내가 원래 입이 좀 험해서 그렇지 나쁜 마음은 없어. 너 어릴 때 우리 집에서도 밥도 같이 먹고 그랬잖아. 우리 엄마가 항상 너 오면 밥상에 계란도 하나 더 주고 기억 안 나? 그리고 우리 사이에 이런 걸로 뭘 그래. 옷은 내가 새로 사줄게. 백화점 가서 고르자. 저는 그 손을 내려다봤죠. 1시간 전에 제 손목을 잡아채서 사람들한테 구경시키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고 있네요. 손바닥이 축축했습니다. 그때 영자 뒤쪽에서 옥분이가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저기요, 이사장님? 우리 그이가 옥분이를 쳐다봤죠.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 남편이 그 병원에서 지금 심장 판막 수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째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저 사람한테 돈을 주면 다음 주에 수술을 잡아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때 연회장이 술렁이었죠. 옥분아! 영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옥분이는 멈추지 않았죠. 복도에서 저한테 손가락으로 액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돈을 요구했고요. 그러면 저희 남편 진짜 빨리 수술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자 영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죠.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돈 얘기를 했다고. 나는 그냥 너 도와주려고 한 거지. 너 나 지금 모함하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영자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사실이야? 맞는 말이야? 그러자 아니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영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만 괜찮으면 나는 오늘 이 일 덮을 수 있어. 그 사람 아들 조용히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있고 끝낼 수도 있고 당신 생각이 중요하니까 나한테 얘기해. 어떻게 해줘? 그때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그러지 마. 오늘 내가 당한 거 그거 나 혼자 참으면 끝나. 옷 한 벌이고 말 몇 마디야. 그이가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봤죠.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거기서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남편이 누군지 한마디만 했어도 그런 일은 안 당했을 거 아니야? 그때 저는 말했죠. 당신 이름 팔아서 그 자리에서 이기면 나도 결국 저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평생 아들 이름 팔면서 저렇게 살고 있잖아. 그때 그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죠. 그러고는 그날 밤에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재단 감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3주가 지났습니다. 그 3주 동안 저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며칠 후 저녁 9시였습니다. 남편이 넥타이도 안 풀고 집에 들어왔죠. 들어오자마자 식탁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굉장히 두툼했어요. 봉투 겉에 감사실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여보, 이것 좀 봐. 봉투를 여니까 안에서 종이가 한 뭉치가 나왔습니다. 맨 위에 있던 건 명단이었어요. 이름이 쭉 적혀 있고 그 옆에 날짜가 2개씩 붙어 있었습니다. 원래 수술 날짜와 바뀐 수술 날짜였죠. 그이가 안경을 고쳐 쓰고 그 명단 아래쪽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거기 빨간 줄이 그어진 이름이 3개가 있었어요. 바로 명단이 바뀐 겁니다. 그렇게 며칠 후 병원에선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감사팀장이라는 사람이 서류를 넘기면서 말하고 있었죠. 지난 2년간 수술 순서가 변경된 건은 총 23건입니다. 이 가운데 19건이 정당한 의학적 사유 없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환자 19명 전원에게 금품수수 정확이 확인됐고요.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입니다. 합계 1억 8천만 원이고요. 그때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이 가운데 3건은 순서가 밀린 환자가 대기 중 사망한 경우입니다. 그러자 영자 아들이 말했죠. 그건 저는 그 환자가 그렇게 급한 줄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게 답변이 됩니까? 우리 그의 목소리였어요. 자네가 명단을 짰잖아. 자네가 순서를 바꿨고 자네 손에서 나간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몰랐다고? 저는 그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수술이 너무 밀려 있어서 자네가 흉부외과 의사야. 대기 명단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한참 아무 소리도 안 났죠. 그러자 영자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자꾸 사람을 데려왔어요. 처음에는 한 명이었어요. 그냥 봐주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러다가 자꾸 늘었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어머니가 밤새 전화를 하셨죠.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냐고요. 동창들 앞에서 얼굴을 못 들게 생겼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서늘해지더라고요. 저 사람도 결국 어머니를 팔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어머니 때문에 시작했고 나중에는 돈 때문에 계속한 거겠죠. 우리 그이가 짧게 말했어요. 자네 어머니가 자네 손을 잡고 수술실에 들어간 거 아니지 않나? 명단에 손을 댄 건 자네야. 그 손으로 사람도 살리고 사람도 죽인 거라고. 그날 결정이 났죠. 결국 영자 아들은 파면이었습니다. 재단은 그 사람 의사 면허 정지를 보건당국에 신청했고 사망자 3건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유족 세 집에는 재단이 직접 찾아가서 사실을 알리기로 했고요. 회의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영자 아들이 제일 마지막에 나왔어요.
걸어 나오는데 어깨가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죠. 그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뭐라고 말을 하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옆으로 비켜셨습니다. 그 사람한테 할 말은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새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복도 저 끝에서 소리가 났죠. 이사장님, 이사장님. 네, 영자였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재단 건물까지 쫓아온 거예요. 옷차림은 그날 동창회 때 그대로였는데 그 반짝이던 게 다 어디로 갔는지 사람이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었어요.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눌려 있었죠. 손목에 있던 금팔찌도 없더라고요. 며칠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영자가 우리 그이한테 달려와서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이사장님, 한 번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아들 아무 잘못 없어요. 다 제가 시킨 겁니다. 제가 다 뒤집어 쓸게요. 저를 잡아가시면 안 될까요? 제가 감옥에 갈게요. 우리 아들만 제발 살려주십시오. 면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그이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죠. 직원들이 달려와서 떼어내려고 했는데 영자가 안 놓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이사장님, 이사장님하고 계속 불렀어요. 그날 목에 세 겹으로 감겨있던 진주 목걸이가 바닥에 끌렸습니다. 우리 그이가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죠.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시라니까요. 영자가 고개를 들었죠. 얼굴이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그이가 그 사람을 내다보면서 말했죠. 댁의 아들은 손재주가 좋은 의사였습니다. 나도 그 사람 수술 들어가는 거 몇 번 봤고요. 아까웠습니다. 영자 얼굴에 순간 희망 같은 게 스쳤어요. 그런데 댁이 그 아들을 죽인 거네요. 영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우리 그이를 봤습니다. 댁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다 해준다고 떠들 때마다 그 사람은 명단을 한 줄씩 고쳤어요. 아들 자랑이 한 번 늘 때마다 뒤로 밀리는 사람이 하나씩 늘어난 거예요. 처음에 한 줄 고칠 때는 손이 떨렸을 거예요. 그게 몇 번 될 때부터는 안 떨렸겠죠. 그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도 아무렇지 않았을 거고요.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나는 그런 줄 몰랐다고 하는데 우리 그이는 말을 이었어요. 댁의 허영심이 댁의 아들 양심을 죽인 거라고요. 사람 목숨은 다시 못 살립니다.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걸 살려낼 방법이 없네요. 그러고는 돌아섰죠. 영자가 뒤에서 이사장님 하고 불렀지만 그이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영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다 저를 봤어요. 명수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명수가, 네가 좀 말 좀 해줘. 어? 네가 한마디만 해주면 되잖아. 너의 남편은 네 말 듣잖아. 우리 50년 친구잖아. 영자가 무릎으로 기어서 제 앞으로 왔죠. 그리고 제 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죠. 너 지금 나한테 친구라고 했니? 50년 동안 나 사람 취급 한 번도 안 해놓고 3주 전에는 나를 도둑년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내가 네 친구야? 너 그날 내 어깨에 와인 부으면서 뭐라고 했어? 어차피 버릴 옷이니까 고마운 줄 알라고 했지? 그래, 나도 똑같이 말해줄게. 너 아들 어차피 그렇게 살팔자였어. 그러니까 고마운 줄 알아. 이번에 끊긴 게 다행인 거야. 안 그랬으면 사람 더 죽었어.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지나가던 직원들이 멈춰서서 쳐다보는데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너 아까 뭐라고 했어? 너 아들 아무 잘못 없다고? 사람 셋이 죽었어, 이 사람아. 셋이야. 그 사람들도 다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아버지였어. 그 집 자식들은 지금도 자기 부모가 왜 죽었는지 모른다고. 너는 그 셋 얘기 나올 때 눈물 한 방이라도 흘렸니? 너 아들 면허 얘기 나오니까 그제야 무릎을 꿇었잖아. 너는 지금도 너 아들 걱정하는 게 아니야. 네가 자랑할 게 없어지는 게 더 무서운 거겠지. 영자가 입을 벌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돌아섰죠.
옥군이가 제 팔을 잡고 같이 걸었어요. 뒤에서 영자가 뭐라고 소리치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급식소에 나갔어요. 여전히 국통을 다루고 어르신들 밥을 퍼드리고 설거지를 했죠. 어떤 할머니가 오늘 국이 참 시원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처음으로 그날 웃었네요. 그 뒤 얘기는 정희한테 들었어요. 영자가 아들 집으로 갔는데 낮부터 저녁까지 문 앞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안 열어주고 전화를 걸어도 꺼져 있었대요. 며느리가 나와서 어머니 그만 가시라고 했다는 얘기까지 돌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영자 아들은 이사를 가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결국 영자는 동창 단톡방에서도 나갔습니다. 그 후로 옥분이 남편은 그달에 수술을 받았고요. 그해 가을인가요? 다시 동창회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앞에 있는 오래된 국수집이었죠.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있던 집인데 아직도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총무가 회비 10,000원씩 걷어서 잔치국수를 시켰습니다. 가게가 좁아서 다들 무릎이 닿게 앉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20명쯤 모였습니다. 국수가 나오기 전에 총무가 한마디 하겠다고 일어섰죠. 지난번 호텔권 정산이 이제야 끝났습니다. 그때 반값 다 냈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알고 보니 예약금만 걸어 놓으신 거였네요. 나머지는 저희가 회비로 메웠습니다. 밥상에서 어이없다는 웃음이 터져 나왔죠. 누가 그럴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옥군이가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수술 받고 넉 달쯤 지났는데 얼굴에 살이 붙어 있었죠. 계단도 혼자 올라오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씀 저희 옥분이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제가 한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옥분이가 옆에서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 사람이 그때 나 붙잡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 순서 바뀌면 결국 그 사람은 죽는다고. 나는 그 소리가 그때는 그렇게 듣기 싫었거든. 그런데 그때 그 소리 안 들었으면 우리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 옥분이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셨죠. 그 봉투 냈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었을 거예요. 나 대신 밀려난 사람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등에서 땀이 납니다. 국수가 나오고 사람들이 후루룩 먹기 시작했죠. 명수가 너 요즘 아직도 그 봉사 다니고 있어? 나도 같이 다니면 안 될까? 그러고는 목소리를 낮추더니 이렇게 물었죠. 저기 우리 신우이 물은 말인데 혹시 이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 진짜 딱 한 번만. 그때 저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그건 병원 접수처에 가서 물어봐.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 얼굴이 빨개졌죠. 옆에서 정희가 국수를 후루룩 넘기더니 한마디 보탰어요. 야, 너는 아직도 모르겠니? 이 집 양반은 그런 부탁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고 얘도 그런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거 하다가 영자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다 봤잖아. 그 말에 밥상이 조용해졌죠. 그러다 누가 야, 국물 참 시원하다고 하니까 다들 웃었어요. 영자 얘기를 꺼낸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요즘 어디 사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집도 팔았다고 하고 아들 소식도 모른대요. 누가 그러는데 아들은 지방 어디 요양병원에 있다는 말도 있고 아예 병원 일을 접었다는 말도 있답니다. 다 그냥 떠도는 소리겠죠. 저는 그 얘기가 나올 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국수만 먹었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18살에 그 집 부엌에서 그릇을 닦던 제가 68에 그 사람 앞에 서 있게 될 줄 누가 알았겠나요? 가끔은 그날 호텔 복도에 서 있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젖은 어깨를 손으로 누르고 혼자 서 있던 모습이죠. 그때는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날이 시작이었네요. 여러분은 이런 날 겪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요즘도 그 남색 원피스를 옷장에 걸어두고 있어요.
붉은 얼룩이 끝내 안 빠졌습니다. 세탁소에도 2번이나 맡겼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안 버렸어요. 우리 딸이 그거 보고 엄마 왜 이거 아직 있냐고 묻길래 그냥 웃고 말았죠. 이제는 그 옷을 봐도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50년 만에 나간 동창회에서 저는 친구를 2 얻었거든요.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